XRP 2,700원까지 떨어지면서 1,000원 간다, 500원 간다 이런 말 나온 지가 벌써 엊그제인데 지금 벌써 3,000원 돌파하면서 다시 또 상승 중이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요, 정말로 숫자보다 이 사람 마음을 먼저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릴 때는 손이 아니라 시야가 시험받는 순간인 거고, 누구나 상승은 기다리세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저점에서 버틴 분들, 그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는 운이 아니라 이 공포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중요한 마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대규모 채권 매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주요 언론들이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1,200억 원대 채권을 샀다, 이 사실만 보면은 단순한 재테크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평범한 설명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첫 인상 뒤에는 늘 또 다른 층위가 숨어있죠. 이번 사건도 역시 단순한 매입으로 치부하기에는 리플 XRP랑 연계되는 이런 묘한 구조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 숨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핏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평범한 움직임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이터랑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워치 측에서는 미국 정부 윤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175건 이상의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구매 총액을 법리로 환산했을 때 최소 8,200만 달러에서 최대 3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도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샀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었죠. 이 마켓워치가 작년 당시 8월까지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미 수백 건의 채권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었고, 즉 이번 대규모 매입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들이 전한 보도는 주로 이런 숫자랑 대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상당수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역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었고, 하지만 그 일부는 인텔이나 퀄컴, 브로드컴, 여러가지 반도체 기업의 채권이었고요. 메타랑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홈디포랑 CVS 같은 소비, 의료 보험 기업,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은행, 그리고 보잉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항공보험 대기업의 채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이터에 따르면요,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라거나 인프라 투자 기조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던 분야들이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칩 육성 정책과 직결이 되어 있고,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플랫폼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이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다양한 채권을 매수했을까요? 단순하게 안정적인 자산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과 이 매입이 묘하게 맞닿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왜 리플 XRP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XRP는 국제송금과 금융시스템 혁신 분야에 속한 기술 자산입니다. 언뜻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던진 질문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언론이 건너뛴 맥락, 그리고 보도되지 않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셔야겠죠. 백악관 측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왔었지만, 이런 해명만으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초에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9.9%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인텔 채권이 대량으로 매입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정교한데요. 이 투자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신용도는 개선되고 채권 수익률은 안정되거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채권 투자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은 정확히 그 타이밍에 인텔 채권을 산 셈입니다. 이 국가 정책과 개인 투자가 교차하는 모양새로서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라는 의심까지도 붙는 상황인데요. 정부랑 도시의 채권을 많이 사들인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채권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이 대통령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채권이 포함된 것은 이 국내 인프라랑 교육 기초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지만요, 이 국가 지도자의 재산 운용은 정부의 우선순위를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번 거래랑 관련해가지고 흥미로운 분석도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을 대거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연준에 강력하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었죠. 만약에 인텔 투자 발표 이후에 이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언급됐다면은 이런 매입들이 오히려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인과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매입이 단순한 재무적 판단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얼핏 보면은 평범한 투자 다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선을 넓히면요, 이 사건은 과거 여러가지 국가 지도자들이 겪어왔던 이해충돌 논란과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현직 수장이 임기 중에 특정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가 사임 압력을 받았었죠.
영국에서도 고위 관료의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을 만든 사례가 반복이 됩니다. 이 미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당시에 부동산 신탁 투자가 도마에 올랐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디어 기업과 관련된 투자 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채권 매입도 역시 단순하게 재산을 늘린 정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보인다는 거. 모든 것들은 겉보다 속에 의미가 숨어 있고 이 사건도 역시 그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한국의 한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밝히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자체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문제이고 이 고위공직자의 투자 이력은 늘 투명성과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오주의 공개 서류를 보면요. 이 재산 자체가 가족 신탁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은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떠올리면 이 투자 운용을 사적 신탁에 맡겼다라는 백악관의 설명이 충분한 안전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이 사건은 미국 윤리법과 금융 시스템의 절차 속에서 이해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연방정부 선출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1978년에 제정된 윤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됐었습니다. 윤리청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공개 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공개 자료가 개별 거래의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이 100만에서 500만 달러 그리고 또는 1억 달러 이상과 같은 이런 넓은 구간만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고 있는 최소 8,200만 달러 규모, 최대 3억 3,700만 달러 이런 수치 자체가 이 실제 금액의 대략적인 범위일 뿐입니다. 대통령 신탁 포트폴리오에서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이 거래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재무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산관리팀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청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면은 언론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매입 목록은 밝혀지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구간으로만 제시가 된다는 거. 이제 표면적인 구조랑 실제로 숨어있는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겉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공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보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직접 투자 결제를 내렸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이 만약에 내부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올 경우 부정거래로 이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정책 발표 하나하나가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요. 이 대통령의 사적 투자가 공적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 대통령이 매입한 채권의 발행처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인데 이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사들인다면 이들이 이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이 반면에 일반 투자자는 대통령이 나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왔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매입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단기 국제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소폭 상승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매입 자체가 시장 금리랑 수익률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죠. 일부 언론들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없겠지만요. 이 표면 구조와 실제 구조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리스트에 오른 주요 기업과 산업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엔비디아랑 AMD에도 대규모 지원을 검토하는 여러가지 첨단 칩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퀄컴과 브로드컴 같은 칩 메이커도 이런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전기차, 5G 여러가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백악관이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한 거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고, 기술과 플랫폼 기업에서는 메타랑 넷플릭스가 포함이 돼요. 이 메타는 바이든 시절에 규제 압박을 받았었지만 트럼프 재임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진 기업인데다가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 수요 증가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홈디포랑 CVS도 눈길을 끄는 기업입니다. 이 홈디포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 리테일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CVS는 제약 보험 분야 대기업으로서 미국 의료보험 정책 변화랑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이에요. 이들 기업 자체가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월가 은행들도 주목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금융기업들은 규제 완화랑 금리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특히 JP모건 회사채 매입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은행 관련 조사를 지시한 장면 자체가 이 시장에 묘한 인상을 남겼는데, 항공과 의료 분야에서는 보잉과 유나이티드 헬스가 눈에 띕니다. 이 보잉은 국방, 항공산업 대표주자로서 국방 예산 확대 항공 수요 회복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최대 보험사로서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민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채권을 골고루 매입한 것 자체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 제조업 그리고 의료, 항공 같은 여러가지 광범위한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리스트를 보면 눈에 띄는 기업들도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업체인 엔비디아, AMD나 기술주로는 애플,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산 신탁의 운용 대상이 주로 미국 내 우량 채권과 기업이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자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리플 XRP 생태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리플사는 이 거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의문의 XRP 대량 이체가 포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지갑에서 2억 개의 XRP가 이동했는데요. 약 4억 4,500만 달러 규모고, 여기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이 현물 XRP ETF 승인 기대감과 유동성 조정의 예고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ETF가 승인되면은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여러가지 주요 암호화폐 간의 자금 유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리플과 XRP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리플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시장 반응부터 살펴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발표 이후에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매입으로 채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이 반면에 기술주랑 암호화폐 시장은 당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비공개 정책을 안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보다 안정자산에 무게를 두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정보에 흔들리시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사고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대통령의 금융행위가 하나의 신호라면은 그 행위를 둘러싼 정책 흐름을 읽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친시장, 친테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 기술주랑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 이 당장 시장의 변동성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 채권 매입 소식과 리플 XRP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거래로 치부될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 시스템과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보면은 그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 이 대통령의 금융행위 하나하나가 정책 방향을 비추는 신호이기 때문인 거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겉보기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읽을 줄 아는 게 핵심이겠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채권 매입 뒤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스토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루머나 음모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의 금융위기가 그대로 정부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교훈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이겠습니다. 이 뉴스가 앞으로 이어질 흐름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도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셔야겠죠. 점의 구간에 버티지 못하면 상승장의 기운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도 비트코인도 주식도 결국에 모든 투자는 저점에서 반등으로 또 상승으로 또 다시 하락하면서 또 보합권 지켜주고 또 저점으로 이런 흐름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고 우리는 그 리듬 위에서 대응할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개인분들께서 이 순서를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버티지 못한다는 건데요. 바로 저점이라는 구간입니다. 이 저점은 이론으로 보면 간단한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은 공포감이 너무 커지죠. 손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바닥 근처에서 털리고 그 털린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보면서 아 내가 또 당했구나 이런 후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점의 시간에 버티지 못하면 상승장의 보상을 얻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리플이 4,9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의 하락이 다시 찾아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 이 상승이 있었으니까 조정이 오고요. 조정이 있었으니까 또 반등이 오는 건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락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면 저점도 찾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저점 구간이야말로 평균 단가 낮추고 물량 챙기고 상승장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이 기회의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리플 XRP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여러 번 강조 많이 드렸죠. 시장이 좋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분할 익절을 하셔라 이런 습관 가지셔라 말씀드렸고 또 반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인 투자 괜히 시작했나 그냥 다 매도하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당연하지만 제일 어려운 매매의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괜히 비중을 맞추고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상 리플이 4,900원 부근으로서 다시 상승하면은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상승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다 까먹고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에 분할 매도를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공포의 끝자락에서 몇 발 더 내려가고 나서 반등 나오고 그 반등이 또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남들이 놓치는 기회는 아닐까. 저점은 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버티는 힘,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후회만 반복되는 사람을 가르게 되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저점의 공포를 견디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리플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